기일, 기간, 송달, 이 절차적인 거죠. 절차적인 거. 그래서 기일, 기간은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도 배웠어요. 그 개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기일 중에 중요한 게 변론기일이죠. 소송에서는 변론기일. 그다음에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상소기간이죠. 2주간의 판결문이 송달된 때부터 2주간의 상소기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일, 기간 이 개념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쭉 보세요. 기일 자체는 우리가 법원과 당사자의 양 주체의 역할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2-170 보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는 거죠. 다만 당사자가 171번, 옆번호 171번을 가면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일 지정을 직권으로 법원이 하는 거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좀 열어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규칙에 있는 게 소치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소치하가 원고가 했는데 그 치하의 효력이 어떤가라는 게 다툼이 되는데 나중에 소치하가 일단 됐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종료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뭔가 이 소치하가 착오에 의해서 됐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소치하 이거 내가 할 게 아니었던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원고가 그 종료가 된 것을 다투면서 일단 마감됐던 소송이 종료됐던 것을 다시 전개시키고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규칙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치하 한 것을 전제로 소송이 종료됐는데 내가 그 소치하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라고 원고가 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가 기일에 연속이란 개념은 아닌데 두 차례 두 당사자가 다 안 오는 경우 이 소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러면 마감을 해요. 그것을 소치하 자체를 한 건 아닌데 그 용어를 보면 소치하 간주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소치하는 원고가 나 소치한다라고 하는 건데 두 당사자, 양 당사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안 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소치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기일에 불출석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한 번만으로는 아니고 두 차례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소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1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우리 다시 다투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조문은 268조 2항에 있네요. 이런 경우가 기일 지정 신청의 그런 경우예요. 그렇지만 그 원칙은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는 법원이 재판장이 지정하는 이런 틀이죠. 그렇게 해서 기일이 열리는데 그 기일을 여는 것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게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 뭐 이런 개념이 2-172 그 다음에 2-173에 기일이 실시되고 2-174에 기일 변경이라는 게 나오네요. 기일 변경은 기일 들어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거와 헷갈리고 용어상 왔다 갔다 할 만한 용어는 기일을 연기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일을 연기하는 건 그 박스에 두 번째 내가 써놨는데 일단은 개시한 뒤에 아무런 소송 행위를 하지 않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기일의 연기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기일의 속행은 뭐냐면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계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기일의
속행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일의 해태 이런 거는 이제 뭐 앞에 세 가지 개념하고는 구별이 확실히 되는 개념인데 같이 써놨는데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를 해태, 한자어잖아. 게을리함, 게을리함. 기일의 게을리함. 근데 또 우리 민사법 용어로는 아까 결석, 불출석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기일에 불출석한 거, 게을리한 거, 게을리한 거, 불출석한 거. 그다음에 변론의 재개 뭐 이런 개념도 있네요. 변론의 재개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로 가기 위한 이런 사이에 뭔가 다시 한번 심리를 좀 추가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재개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변론의 갱신은 이 갱신이 한자 이게 경으로도 발음할 때 있는데 이때는 갱이야 갱. 그래가지고 갱신한다, 경신한다, 갱신한다라고 보통 발음해요. 그래서 변론을 직접주의라고 해서 판사가 1심 사건과 2심은 연속된다, 속심이다 라고 했을 때 2심 판사 입장에서 보면 1심의 전개 과정을 갱신해서 자기가 직접 그것을 다루고 심리한 것처럼 하는 뭐 그런 절차가 있고, 또는 같은 신급 속에서도 판사가 바뀌었다, 재판부가 바뀌었다 했을 때 새로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앞에 있던 판사가 진행했던 것을 갱신해서 자기가 뭔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 가서 판사가 심리 도중에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럼 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판부가 안 바뀌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1심에서 2심은 신급은 다르고 한 번 마감은 했지만 1심에서 속심이라고 해서 연속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통짜로 이해해야 돼요. 통짜로. 일단 우리는 한 번 마감하고 다시 항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구별해서 익히는데, 또 다시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가 통짜다. 그게 속심제, 1심과 2심은 속심제, 형사소송과는 달라요. 아마 형사소송은 사후심이라고 할 거예요. 2심도. 우리는 확실히 대법원은 사후심인데 민사에서는 1심과 2심은 속심적인 구조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마디를 끊고 다시 항소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전개는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전체가 연속되는 이런 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속심제라고 해요. 사후심에 대비해서 속심. 만약 사후심이라면 1심 거를 항소심 2심에서 사후적으로만 체크하는 거지 이렇게 추가로 연속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일단 마감된 게 딱 의미가 있고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체킹한다 라는 의미라면 사후심인데, 지금 민사는 1심과 2심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통짜라고 이해해서 속심제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그랬을 때 항소심에서 새로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1심에 전개됐던 것을 자기가 직접 심리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럴 때 변론의 갱신. 아니면 1심 속에서도 앞에 판사와 일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했을 때 새로운 구성원의 재판부는 3명 중에 만약 합의체라도 1명이라도 바뀌면 합의체라는 재판부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루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재판부의 입장이죠. 3명이 다 안 바뀌더라도 1명만이라도 바뀌었을 때, 뭐 그럴 때 앞부분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직접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론의 갱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직접주의에 대한 것은 어디 가서 보면 되냐 하면 옆번호 6-9로 가서 보면 직접심리주의가 있어서 6-11을 보면 변론의 갱신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설명한 얘기가 6-옆번호 11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설명하는 건데 용어가 나왔으니까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기일의 변경, 기일의 연기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됐는지 그 두 개가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하나
신문기사 써놨잖아요. 그 갑자기 임시 공휴일 정하면서 그날 공휴일이 갑자기 정해졌죠. 미리 공휴일이면 그날 피했겠지만 갑자기 정해지니까 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다 고날개 통째로 다음으로 미뤄지면서 혼선이 왔다 뭐 그런 기사인데 그때 기일의 변경이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5월 그 임시공휴일이 언제 정한 거예요? 5월 6일에 기일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그날 재판이 열리는 재판부는 이제 기일을 변경했겠죠. 근데 기일 변경하는 것은 그게 그 사건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일정도 나름대로 해놨던 거를 별로 다 바꿔야 되니까 일정하게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재판부도 이거 되게 혼선이 왔었다 뭐 그런 기사가 있길래 여러분이 기일의 변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러면 어떤 때 기일 변경하느냐? 첫 변론 기일은 딱 소송이 처음 시작하니까 당사자가 혹시 뭔가 그날 딱 정해지는 데 대해서 자기도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약간 강제적으로 딱 잡히는 거니까 이 경우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굳이 어떤 사유가 없더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날 뭐 형편이 좀 뭐 만만치가 않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속행기일 이유는 이제는 첫 변론기일 가서 두 번째 변론기일 정할 때는 이제 자기가 재판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첫 변론기일 끝날 때 재판장이 다음에 4주 뒤에 한다라고 하면서 속행기일 보통 4주 뒤에 잡는데 뭐 어려우면 좀 바꿔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자기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감지하면서 잡히는 거니까 두 번째 속행기일은 첫 변론기일과 달리 그 2-175에 보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야.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갈 때 뭐 이런 거이죠. 예비군 훈련 안 가면 처벌받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첫 변론기일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첫 변론기일도 이유는 돼야겠죠. 그냥 나 그날 싫어요. 뭐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합의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첫 변론기는 뭐 이유가 뚜렷하게 막 현저하게 약간 뭐 나 그날 어디 뭐 갈 생각이 있었다 정도의 것이라면 둘째 변론기일 정도 되면 현저한 사유로 볼 수 없죠. 재판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현저한 사유, 가족의 혼례, 장례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쭉 읽어보면 되고 2-177의 해태 한자 그렇게 쓰는 거죠. 게을리함이죠. 그 다음에 기간 문제도 여러분이 기간 개념은 배워왔죠. 민총에서. 그래서 여기 2-179에 그림 그려놨으니까 보면 기간에는 고유기간과 직무기간 이 직무기간이 훈시규정이라는 용어 한번 설명했죠. 훈시규정 안 지켰으면 그 안 지킨 것 때문에 곧바로 무효냐 그런 효력과 관계 있느냐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직무상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거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한번 배워봤어요. 앞에 판결 선고하는 그림이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1-27 25페이지 그림 가서 보세요.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2주 이내 해라 하는데 2주 이내 하는 경우보다는 3주 4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위반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따지는 데 있어서 훈시 규정이니까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고 이제 사무관 자기 재판부의 사무관한테 건네주면 사무관이 이제 판결을 송달하는데 원칙적으로 2주 210조에 규율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훈시 규정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직무상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타이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간이 안 지켜졌을 때 문제가 되려면 될 수는 있지만 뭐 효력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소하고 막 이런 것 등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이따 보면 위에 가서 보면 법정 기간 중에 제일 위에 가면 변경도 안 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불변인데 신축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늘리거나 줄이지가 않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불변이에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상속기간 같은 경우. 그래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다라는 기간의 신축 2-182 불변기간을 제외하고 그거와 대칭 개념인 통상적인 기간은 법원이, 그다음에 재정기간은 그 재정기간이라는 개념은 재판상 정했다는 의미의 재정이고, 법정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라고 그래서 법정인데, 재정기간은 이를 정한 재판기간이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축성이 좋다 할 때의 아마 신축일 거예요. 느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불변기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2주간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의 상소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늘리거나 줄 수 없어요. 법정기간이자 불변기간이에요. 불변. 다만 이런 2주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후 보완을 인정해 줘요. 2-183. 뭐 느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하지만 추후 보완에 의해서 뭔가 안 지킨 게 본인 책임이 없다면 조금 늘어나는 상황 비슷하게는 되는데, 용어는 이때는 추후 보완이라고 그래요. 2-183 추후 보완. 옛날 용어는 줄여서 추안이라고 했는데, 추안. 그래서 판례 같은 데는 아직도 추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추후 보완. 줄이지 않고 추후 보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럼 어떤 경우가 책임질 수 없느냐?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죠. 주소 같은 거가 자기가 어디서 이제 끊겨가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소송하려는 사람이 뭔가 진행을 하는 것에서 공시송달 같은 경우까지를 가서 판결까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았는데, 그러면 역시 판결 난 때부터 또 그것도 공시송달로 되고 했기 때문에 2주간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우연히 그 뒤에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나 그때 몰랐다. 나 지금이라도 항소하겠다. 라는 상황에서 추후 보완이 인정될 거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공시송달로 됐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고 입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어떤 판결을 얻어내고, 그런데 이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과정의 송달이, 원래 송달은 좀 이따 나오는데 교부 송달, 직접 교부하는 송달이 원칙인데, 이 주소지에서 교부를 해야 되는데, 피고한테 주소지에서 이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뭔가 때문에 이게 송달이 안 돼, 교부 송달로서의 주소에 가봤더니 없어서 안 되니까 결국은 공시, 첫날부터 우리가 배웠던 공시하는 식으로 송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까지 이제 절차가 진행돼서 갔다. 그럼 판결이 내려지고, 이 판결문도 또 이 피고한테 송달해야 되고, 송달된 때부터 2주간의 상소기간이 진행해야 되는데, 공시송달이 되다 보니까 그때 피고가 잘 몰랐다. 그런 거가. 라고 했을 때 그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냐? 라고 이런지하에 말하기는 힘들어요.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뭐 이런 등등. 외국에 뭐 오랫동안 가 있다가 왔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불변기간 중에 중요한 게 상소기간이죠. 상소기간은 2주를 놓쳐버리면 그대로 확정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한데, 한편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피고를 따돌리고 의도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피고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런 판결에 지금 패소한 판결을 갖게 되는 상황도 있다면, 그런 경우는 원고가 뭔가 기망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못 찾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뭐 조작도 하고 하면서 피고를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공시송달 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경우, 그것이 좀 극에 달하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나중에 판결의 편치라고 그래서
판결을 뭔가 의도적으로 편취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송달의 경우를 그 악의적으로 투입해서 본다면 주소 같은 것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탐색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 주소 말고 뭔가 그것을 흐트러뜨리면서 피고가 나타나서 방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당사자 절차 보장이 중요한 것의 개념이 나는 송달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을 통해서 자기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송달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것이 송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봉쇄시키기 위해서 막 송달 그걸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렇게 됐다라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럴 경우에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보한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결 정본이 피고와 동거하는 처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가 그때 다른 지방에 여행을 한 관계로 항소를 못했을 때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 112번의 각주에 뭐 그런 상황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편물은 나중에 송달 좀 이따 배우듯이 이렇게 등기로 오고 그래도 뭐 가족이 받아주는데 이때는 송달은 시스템은 비슷한 듯 해도 송달료도 조금 비싸요. 등기 우편료보다 비싸요. 이 직접 교부를 해야 되는 거고 동거하는 가족이 있어도 부득이 동거하는 가족한테 줄 때는 우리가 일반 우편물은 그럼 뭐 도달 헌거로 치부하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라면 좀 이따 보충 송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2-196 가면 송달에서 보충 송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편물 갈 때 뭐 형제 그러니까 가족이 받아준다 뭐 이런 개념이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은 보충 송달의 개념이지 교부 송달로서 직접 수령 명의인한테 교부한다는 개념에서는 퍼펙트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송달에서는 그런 경우는 보충 송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우편물에서 가서 누구한테 주는데 가족한테 줬다와는 송달에서는 그게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송달료가 좀 비싸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우편 집배원이 실제 법원 사무관이 송달을 담당하는 자인데 법원 사무관이 일일이 그 서류를 들고 해당 받을 사람한테 찾아가는 건 아니고 우편 집배원을 이용하니까 그게 우편물 보내지듯이 가는 거가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우편물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우편 집배원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등기 우편할 때 도장 받아 가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본인 확인하고 제대로 사인 받아가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송달은 이때의 의미의 우편물이 배달되는 그런 류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단계를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건데 공시송달의 경우가 145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죠. 그래서 추한항소를 긍정한 사례도 있고 추한항소를 부정한 사례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판결의 편취에서 많이 쓰이는데 을이라는 사람을 타켓으로 물건의 어떤 토지에 이 사람을 타켓으로 하지만 실은 을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짜고서 갑이 짜고서 병이 을의 행세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판결의 편취를 얻었을 때 그때 병은 을의 정식의 대리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뭔가 을을 인척하면서 나타난 그 병의 존재를 무권 대리인 정도의 존재로 봐서 만약에 송달의 문제 등 포함해서 만약 이런 판결에 편취된 판결은 재심에 가서 보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예외적 비상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재심 제도가 있다고는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451조 1항의 3호에 가서 보면 무권 대리 없는 뭐 이런 등등의 대리권 없는 자가 해놓은 판결이면 재심 아무리 뭐 그렇더라도 재심 정도의 비상적인 구제 수단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등은 이제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켜서 자기의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재심 말고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게 재심인데, 확정될 뻔한 것을 다시 끄집어 내리기 위한 게 추한항소잖아요. 잘 보세요. 상소, 항소, 상고, 이 개념 뭐예요? 상고함으로써, 항소함으로써 다시 신급이 바뀌어서 재심사를 받는 거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추한항소는 만약에 그게 구제가 어떤 국면에서 작동하는 거냐면, 확정되려는, 지금 송달이 유효하면 2주간이 지났고 자기가 상소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확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재심에 의해서 한번 다루어 볼 상황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말하려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아직 확정 안 된 것이고,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추후 보완해서 항소를 하겠다. 추후 보완 항소를 하겠다. 추후 보완 상고를 하겠다. 추후 보완 상소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는데, 실제 이제 사례형 문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가면 어떤 패턴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리저리 이리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 판결이 확정됐으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고 더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이 판결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요소를 껴넣어요. 어려운 요소를 껴넣고 이 사람의 구제수단,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구제수단의 대표적인 건 확정됐으니까 재심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혹시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확정되는 과정에 뭔가가 여기서 문제성이 있으면 추후 보완 상소 기간을 못 지킨 그런 점에서의 문제라면 추후 보완 상소라는 걸 카드를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죠. 다시요. 어떤 사례를 줬을 때 이 사례가 확정이 됐다. 구제수단을 얘기할 때 특별히 여기가 재심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거가 한번 체킹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중에 추후 보완 상소 같은 이런 항소기간 지키지 못해서, 상소기간 지키지 못해서 뭔가 확정이 형식적으로는 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부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추후 보완 사유가 있는지, 즉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지를 체킹을 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되겠어요? 쭉 되고 질문 있으면 해요. 추한항소나 추한상고를 할 때 이제 꽤 많이 지나고 나서도 그 사유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추후 보완이 그렇죠. 상관없지. 기간에 제한이 없지. 왜? 그래서 재심은 판결 자체에 확정된 걸 전제로 취소시키는데, 재심은 제기기간이 있는데, 추후보완 항소는 2-184에 보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하는데,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알게 된 날, 이런 때가 이제 그런 사유가 만약 없어졌다든지 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언제부터 이제는 알게 됐다든지 했을 때부터 하는 건데, 그게 우연히 뭐 3년 뒤, 5년 뒤라도 그때부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재심은 제기기간이 있어서 재심의 경우도 나중에 가서 보면 사유를 안 때 말고 재심 판결이 있을 때부터 5년인가? 예, 재심도 봐줄게요. 15-13.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 15-13에 보면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추후보완은 한 1, 2년 뒤에 우연히 등기부 등본 보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런 판결이 있었고 막 이런 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등기부부터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등기가 내 땅인데 지금 막 넘어간 거예요. 우연히 보니까. 그럼 이게 왜 넘어갔냐 보니까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판결에 내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 지금 그게 한 2, 3년 뒤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때부터는 이제 해야죠.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기간에 관한 거고,